저희가 준비한 초청 강연은 요즘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퀀텀 컴퓨터입니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A Simple Introduction to Quantum Computer라는 주제로 키스트의 유은 박사님께서 초청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자정보응용연구팀의 류훈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걸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들어보신 것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이트 바인딩 이론으로 해밀토니안 전자구조를 계산한 반도체 소자 모델링을 하는 게 전공이라 사실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접했냐면 호주의 유니버시티 오브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이제 케인 큐빗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코어를 하는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를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텀업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반도체 소자의 관점에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고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관에 저 온 지도 한 13년 됐는데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구조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치 솔버들이 있습니다. 이 수치 솔버들을 개발하고 성능 최적화도 하고 병렬 처리를 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푸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풀까? 되게 프랙티컬한 레벨에서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뭐가 가능성이고 뭐가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고성능 컴퓨터는 한마디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각 노드의 성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일단 컴퓨터가 많죠. 그런데 이 또한 구조가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옛날에는 PCI 익스프레스 디바이스 이런 거 없었고 그냥 호스트 CPU에 메모리 하나 달려있는 이런 구조다가 요즘이 아니고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PCI 익스프레스의 어떤 가속기가 장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여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CPU 메모리 분리돼 있고 GPU 메모리 분리돼 있고 통신을 PCI 익스프레스로 하네 마네 이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곧 CPU하고 GPU 메모리의 풀캐시 코헤런스가 보장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그레이스 호퍼가 그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AMD의 MI250X 모델부터 이제 그런 게 보장이 될 거라고 스펙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박창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먼저 이게 이제 올해 6월 인터내셔널 슈퍼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탑500 순위인데 1위가 드디어 알맥스가 엑사스케일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병렬 처리가 무엇이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게 병렬 처리잖아요. 이 과정에 이제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 쓰니 아니면 하나의 노드 안에 코어가 굉장히 많을 때 인노드 패럴라이제이션 할 때 오픈MP 스레드를 하니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약간 아웃데이트 된 버전이긴 합니다만 이제 외부와 협력 또는 자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병렬 처리 그래서 성능도 좋고 거대 문제도 풀고 있고 이제 바로 전에 박창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이런 예제 중에 훌륭한 예제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쓴단 말이죠. 왜 필요하냐는 거.
이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100% 해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물리를 잘 모릅니다. 저는 전자공학 출신이 전공이라 물리를 잘 모르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비트라고 합니다. 고전 비트는 이걸 벌써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조금 어색합니다만 클래시컬 비트는 보통 D램에 이렇게 전자를 채우면 1, 전자를 빼면 0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1큐빗 피지컬 셀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2개밖에 없습니다. 0 또는 1. 그런데 양자 정보는 0 또는 1 말고 중첩된 형태로 가질 수가 있어요. 중첩된 형태로 0과 1의 덧셈, 앞에 어떤 개수가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고전 비트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비트를 가졌는데 내가 원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계단수가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이 세타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코이피션트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슈퍼포지션이고 제가 슬라이드 버튼을 먼저 눌러가지고 인탱글먼트로 넘어갔는데 이거 참 머리에 와닿지 않습니다. 얽힘 머리 참 와닿지 않은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 박창무 교수님하고 조민수 부원장님 계신데 저희가 각각 비트예요. 그래가지고 3명이 우리가 3큐빗 얽힘 스테이트를 나눠 갖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뒤를 보내요. 앞에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 위에 루트 2에 000 더하기 111이라는 이런 GHZ 얽힘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내가 가진 정보가 0이구나 이러면 박창범 교수님하고 조민수 부원장님이 가지신 인포메이션 다 0, 0이다를 알아요. 그냥 반대로 제가 가진 게 1이구나 그럼 저분들 가지고 있는 게 1, 1이네 이걸 알아요. 텔레포테이션 같은 약간 황당한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피지컬리 구현이 가능합니다. 성능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인탱글먼트는 컴퓨터보다는 약간 통신 같은데 뭐가 유리하겠다는 좀 직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굳이 열심히 보낼 필요 없이 내가 뭔지 알면 저 사람이 뭔지 아는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중첩된 형태로 양자 정보가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 얘를 결국은 내가 어떤 값이 나왔는지 알고 싶으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세서도 결국은 메모리에 있는 것도 결국 고전 메모리에 있는 것도 내가 결과를 읽으려면 패키징을 통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측정을 하면 이 중첩된 성질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0 또는 1로만 나와요. 콜랩스 됩니다. 양자 정보가 뭉개져요. 측정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메저먼트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뭔가 보안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도청자가 아니면 어떤 하이제커가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건드렸어. 그러면 뭉개지거든요. 더 이상 양자 정보가 아닌 뭉개진 상태로 나오니까 이게 보안에 좋겠구나. 컨셉추얼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는 아니지만 이 인탱글먼트랑 메저먼트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이 양자 통신에 많이 쓰입니다. 중국이 주도권을 잡았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고요. 양자 정보의 3개의 특성이 슈퍼포지션하고 인탱글먼트하고 메저먼트 3개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 대비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느냐를 컨셉추얼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텍스트 열심히 안 보셔도 되고 밑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어떤 8개 3비트 정보가 있어요. 000, 001 이렇게 해서 111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거를 각자 뭔가로 계산해요. 저 H라고 되어 있는 어떤 리니어 시스템 박스에 뭔가 넣고 아웃풋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000에 해당한 계산, 001에 해당한 계산 각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제 슈퍼포지션 티오렘이 지금 서포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병렬 처리를 하지 않으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병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000 한 번, 001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죠. 시퀀셜하게. 근데 이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타임 시퀀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한 줄로 쫙 모이겠죠. 이상적으로, 원타임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되잖아요. 더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각각 한 다음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양자 정보는 중첩된 상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측정을 하지 않으면 더해진 상태로 그대로 나와요. 답이. 하나의 회로로. 근데 이제 더한다. 이 고전 프로세싱에서 더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희 그룹에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타이트 바인딩 전자구조 솔버 몇 억 개 원자더라. 몇 개를 풀어서 이제 그 거대 계산 문제 원 오브 이그샘플로 낸 논문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스킬을 써도 결국은 계산은 쭉쭉쭉 줄어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성격이 맞는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뭐냐면 통신을 제외한 컴퓨테이셔널 성능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넘버 오브 노드고요. 2500 노드. 네, 나이트 랜딩 2500 노드까지. 계산한 것만 쭉 놓고 뭐 통신 빼면 쭉쭉쭉 줄어듭니다. 만들 수 있어요. 전자구조 계산할 때. 문제는 이거거든요. 통신. 이 통신이 정말 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예요. 올리드스. 네. 문제 이거 2개 더하면 뭐냐면 전체 스케일러빌리티가 나오겠죠. 월터 시뮬레이션 타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 병렬 처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든 완벽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엠버러싱 패러렐리즘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면 결국 통신을 수반하게 되면 성능은 통신에 리미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첩이 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면 이 중첩 그대로 집어넣고 하나의 회로에서 그대로 꺼낼 수 있으니까 이런 더하기에 대한 이런 문제도 없을 거다. 네, 실제로 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점이 뭐냐? 네. 그래서 고전 프로세싱, 고전 병렬 처리 입장에서 양자 병렬성이 가지고 있는 컨셉추얼한 장점이 뭐냐에 원 오브 이그샘플을 좀 보여드렸고, 퀀텀 컴퓨터 이런데 퀀텀 컴퓨터를 직접 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웹사이트에서 구경해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퀀텀 컴퓨터는 크게 2가지 종류로 정의가 됩니다. 이건 이제 게이트 기반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왜 고전 프로세서에서 보면 32빗 프로세서니 64빗 프로세서니 이러잖아요. 똑같이 프로세서 제가 이거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레인이 있는데 이거 3큐빗 3비트 레인이 있고 이 중간에 내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펄스를 주느냐에 따라 어떤 몇 개의 약속된 게이트를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렇게 조합을 시켜요. 이걸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 풀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FPGA 방식의 고전 컴퓨터 동작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네. 다이는 있고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하기도 했다, 빼기도 했다, 뭐 곱셈 됐다, FFT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약간 어셈블러 같이 QASM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가 있어요. 언어 이렇게 모델이 이미 정의가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이 코딩을 해놓고 이제 작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실시간으로 표현도 하게 해주는 게 이제 컴포저, 네, 컴포저라고 이런 기능이 이제 실제로 IBM Q에 들어가 보면 있고요. 이제 코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개의 약속된 유니버설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고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어색한데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논리회로를 배우신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과나 뭐 전자과나 이렇게 논리회로, 이산수학이라고도 하더군요. 어떤 과는. 그럼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뭐 그것들을 합쳐서 먹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대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셨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논리예요. 이런 게이트들을 조합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몇 개의 약속된 게이트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특정 어떤 문제의 알고리즘을 풀어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캐터고리의 퀀텀 컴퓨터를 게이트 베이스드 퀀텀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보셨던 게 D-Wav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D-Wave. 이게 뭐냐면 이게 PDF로 해서 동영상이 안 되는구나. 이게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자체는 퀀텀 컴퓨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지그지그지그지고 이렇게 포텐셜 배리어가 있는데 파티클이 여기 딱 하나 들어오면서 내가 처해 있는 바라보는 어떤 배리어 하이트의 높이를 보고 다음 구간으로 점프를 할지 점프를 하지 않을지 확률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트라이얼 에러를 반복하면서 결국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 금융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저는 많이 써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을 퀀텀 버전으로 바꿨어요. 퀀텀 어닐러. 네, 그래서 뭐 퀀텀 어닐러를 매우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파티클이 여기 있는데 이 파티클이 다음 단계를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기존의 배리어 하이트만 놓고 계산을 했다면 이제 내 웨이브 펑션, 내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 얼마나 이 배리어 안으로 페네트레이트 돼 있나, 퀀텀 미케니컬 요소까지 고려해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퀀텀 어닐러입니다. 시뮬레이트드 어닐링의 퀀텀 버전. 네. 근데 D-Wave 같은 건 뭐냐면 딱 이 어닐러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꾸고 싶잖아요. 문제를 바꾸고 싶으면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그 클래시컬 서버 다루는 뭐 보면 셧다운 시키고 이거 매핑 다시 해야 돼요. 매핑을 다시 백그라운드 매핑을 다시 해놓고 요 이 땅 시작. 근데 문제를 바꾸고 싶으면 컴퓨터 끄고 실제로 꺼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끄고 다시 매핑 다른 문제로 요 이 땅 그것밖에 못 풀어요. 예. 그래서 뭐 dedicated to annealing problem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합 최적화 문제,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경우가 있을 때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 이런 거 찾는 거. 이게 어디에 쓰나 이런 얘기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게이트 베이스드 양자 컴퓨터 어닐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닐러 전 개인적으로 게이트 베이스드 퀀텀 컴퓨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정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매터리얼 플랫폼을 뭘 써서 개발을 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컴퓨터 프로세서를 만든다고 하면 실리콘으로 만든다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제 생각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도 계속 실리콘을 쓸 것 같습니다. 네, 한 5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네. 초전도체, 조셉슨 정크션이라는 걸 이용해 차지 큐빗으로 매핑합니다. 트랜스먼 써서 초전도 큐빗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이제 트랩 포텐셜을 걸고 아이온을 중간에 이렇게 가두는 방식으로 큐빗을 인코딩하는 아이온 트랩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엔 없지만 그러니까 카본의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질소 공극을 형성시켜 디펙트를 만들어 거기다 큐빗을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양자점으로 이제 큐빗 인코딩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구 목적으로는 그런데 성숙한 기술적 성숙도는 이제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IBM Q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IBM Q는 초전도 큐빗이고, 그리고 혹시 작년 9월에 상장한 아이온 Q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트랩트 아이온으로 만든 이 두 개가 이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태의 굉장히 머추어된 플랫폼이고요. 이제 어닐러 D-Wave는 슈퍼컨덕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IBM Q는 2021년 현재 127큐빗, 뭐 리게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초전도로 하는데 32큐빗. 예. 구글 53큐빗. 아이온 Q는 이제 아이온 트래블 하는데 32큐빗.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리게티와 아이온Q는 써봤어요. IBMQ는 무료 버전을 써봤는데 무료 버전만 써봤고, 예, 구글은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시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는 2024년까지 1000큐빗을 달성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있고, 그 다음에 D-Wave는 이미 피지컬리 5000큐빗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네, 이런 상황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D-Wave 특이한 게 뭐냐면 팔았어요. 실제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 아직 뭐 연세대와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2024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Wave는 이미 판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샀고요. 2013년에. 그리고 작년인가 율리 슈퍼컴퓨팅 센터가 도입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팔았다. 15밀리언이면 얼마인가요? 한 100억 하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 Can you run Crysis라고 신문 기사에서 돌려 까는 겁니다. 크라이시스가 뭐냐면 되게 유명한 게임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이나 돌아가겠어?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특히나 저도 그런데. 그런데 의미 있는 문제를 실제로 풉니다. 몇 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뭐냐면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베이징 시내, 폭스바겐이 푼 문제요. 어닐러로 베이징 시내에 어떤 구역을 놓고 일주일 동안 택시가 다닌 길들을 다 중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1357대의 택시. 그러면 다 중첩을 한 거니까 일주일 동안 다닌 경로 트래젝토리를 그냥 계속 중첩해서 더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택시가 많이 지나간 데는 빨갛게 될 거고 별로 안 지나간 데는 이렇게 퍼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놓고 여기서 포인트 2개를 찍었어요. 네, 여기서 포인트 2개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네. 여기 로우에 보면 맨 아래쪽 부분 어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 라이트 탑 부분에 있는 데가 베이징 국제공항입니다. 자, 특정 저 지역에서 베이징 국제공항까지 가는 차들의 경로만 뽑았어요. 418대가 달렸답니다. 1357대 중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 중에 특정 경로로 가고 있는 것만 뽑은 거예요. 밑에 왼쪽이. 그래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얘네가 빨간 데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체 맵을 보고 각 418대마다 네가 원래 가려던 길 말고 우리가 얼터너티브한 루트를 3개씩 추천을 해줄게. 그쪽으로 가볼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래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스텝이 잠깐 있는데 택시 418대마다 각 택시 418대마다 현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달리고 있는 길이 아니라 이 전체 맵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널널한 부분에 3개씩의 얼터너티브 루트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면 맵이 다시 그려지겠죠. 그렇게 본 다음에 이게 이게 트래픽 잼이 조금 빨간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네? 이러면 멈추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적화를 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실제로 논문이 나온 거니까 뭐 사실입니다. 주장을 하는 이제 그 결과가 저 옵티마이즈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를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택시가 418대인데 418대마다 각각 제한하는 루트가 3개씩이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의 418승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3의 418승.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희 64비트 프로세서 있잖아요. 64비트 고전 프로세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맥시멈이 2의 64예요. 경우의 수가. 3의 418승을 2의 64로 나눴는데 제가 방금 좀 전에 계산하고 저기서 왔었는데 한 1.5에 180승 정도 되더군요. 다시 말해 이게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5에 180승만큼의 컴퓨터 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전 비트는 0 또는 1의 인포메이션만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자 중첩성이 있으면 동일한 비트 수를 양자 중첩성이 완벽하게 동작된다면 네, 그러면 실제로 원 큐빗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의 수가 2개가 아니라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대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조합 최적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되게 명쾌한 쉬운 대답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소인수 분해입니다. RSA 공개기 암호. 예, 그래서 뭐 암호가 이게 뭐 어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가지고 소수인가요? 소수. 소수는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소수를 깨는 거예요. 근데 뭐 143 이런 넘버를 가지고 소수 13과 11로 나눠 가져. 너와 나와. 그럼 이걸 깨려면 뭐 조합이 몇 가지 경우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143은 8비트 숫자거든요. 이진수를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무식하게 깨보고 싶으면 2의 8승의 모든 경우의 수를 쫙 돌려가면서 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37만 6,289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빗 RSA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된 논문입니다. 근데 D-Wave를 가지고 이걸 풀었어요. 소인수 분해를 깨는 겁니다. 근데 한 논리 큐빗 19큐빗 정도까지 사용을 해서 이제 풀었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세컨 보면은 밀리세컨드거든요. 19빗 RSA 푸는데 뭐 0.5가 아니라 10ms, 언더 10ms 뭐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알 도리가 없으니 너무 신기하다 이래서 37만 6,289를 코드를 열고 이거 소인수 분해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고정 컴퓨터를 해도 한 0.7초 걸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 컴퓨터의 64빗 프로세서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논리 큐빗은 19큐빗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큐빗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깨는 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풀 거냐? AX는 B를 어떻게 풀 거냐? 예. 아이겐밸류를 푸는 것은 전자구조를 계산하는데 one of core numerical algorithm이고, 그다음 이제 다음 장에 말씀드릴 리니어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박창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푸어송 솔버 계산하는데도 필요한 코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풉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보통 아이겐밸류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일 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웨이브 펑션 자체를 케플라 시켜주면 웨이브 펑션은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결국은 이 기대값 자체가 이 푸사이 H 푸사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자체가 어떤 아이겐밸류가 됩니다. 자꾸 이거를 여기서 푸사이라고 한 웨이브 펑션을 내가 랜덤으로 자꾸 선택을 해가면서 저 기대값 아이겐밸류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논문이나 기사에 보시면 기저 상태를 풀었다, 그라운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에너지 된 걸 풀었네 안 풀었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스텝은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어렵겠지만 뭐 어떤 안사츠 웨이브 펑션을 이니셜라이즈 된 웨이브 펑션 만들고 기대값 구하고 그 기대값을 그 기대값의 어떤 솔루션의 밸리디티를 판정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을 디파인해서 코스트 펑션을 보고 그 코스트 펑션이 미니마이제이션이 안 되면 웨이브 펑션을 바꿔서 다시 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미니멀 솔루션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아이겐밸류를 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잘 알겠다 이거죠. 알겠는데 저 H 내가 풀고 싶은 매트릭스를 양자회로로 어떻게 매핑할 건데? 라는 질문은 여기 답은 안 들어있어요. 어떤 논문을 봐도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논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예. 수학적으로는 다 증명이 된다고 써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사례를 봐야 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곧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푸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다음은 베리에이셔널 퀀텀 리니어 솔버. 그래서 AX는 B를 풉니다. AX를 B를 푸는데도 사실은 뭐 수식이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거 웹에 아마 발표 자료 공개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보시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AX는 B를 푸는 거예요. A 푸사이는 B를 풀고 있는데 B도 알고 A도 알고 그러면 저 푸사이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저 밑에 CG라고 나와 있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경우를 찾기만 하면 저게 솔루션이 됩니다. 네. 고정 컴퓨터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 란초스 알고리즘, 클로브 서브스페이스 리덕션 이렇게 해서 이터러티브하게 어떤 솔루션을 근사시켜가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저 대상 매트릭스를 어떻게 양자회로로 표현할 건데 대상 매트릭스를 어쨌든 양자회로, 양자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양자회로 매핑을 해줘야 이걸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이제 2021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나온 논문이 수소원자 2개를 놓고 수소원자 2개의 최적화된 거리가 얼마인지 푸는 거죠. 예, 이거 하트리 에너지, 폭 에너지 다 푸는데 원자가 2개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 리뷰가 들어온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타이트 바인딩 시오리를 하니까 타이트 바인딩 시오리 포텐셜 웨를 만들어 놓고 저 안에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걸 양자회로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시는 것보다 결국은 POC라는 겁니다. POC, Proof of Concept 레벨이라는 겁니다. 유지 케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예. 그래서 뭐 양자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에서 뭐 베리에이셔널 솔버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 기대값 푸는 얘기도 했고 뭐 똑같이 다 기대값 푸는 얘기입니다. 리니어 시스템 계산할 때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결국은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해밀토니안, 내가 풀고 싶은 타이트 바인딩 해밀토니안을 양자회로로 매핑을 하려고 하니 어떤 게이트가 필요하냐면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점이 뽕뽕뽕 3개 들어가고 밑에 이렇게 저 십자가 있는 저런 게 필요합니다. 예, 저 부호에 너무 그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저게 뭐냐면 4큐빗 회로인 경우인데 4큐빗이 다 인탱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4큐빗이면 내가 풀 수 있는 매트릭스, 고전 매트릭스 사이즈를 보통 2의 4승 곱하기 2의 4승 16바이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타이트 바인딩 시오리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 원자 몇백만 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매트릭스가 거의 한 800만, 1000만 이런다고 하면 필요한 개수가 큐빗이 대강 한 30큐빗 되거든요. 그럼 30큐빗 인탱글된 스테이트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저 인탱글된 스테이트의 성능이 되게 나빠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예제가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한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서 어닐러 얘기도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15라는 수를 뭐 딱 현재라기보다 한 최근 몇 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5라는 수를 7큐빗 회로로 소인수분해 해볼게. 51이라는 수를 8큐빗 회로로 소인수분해 해볼게. 이런 레벨인 거죠. 지금은 이것보다 발전이 됐겠지만 여전히 뭐 소위 말하는 Proof of Concept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퀀텀 스프리머시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리얼리티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러나 아까 조합의 개수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쳐봐요. 제가 쳐봤어요. 퀀텀 스프리머시 하면은 이렇게 프로포즈드 익스페리먼트하고 뭐가 나와요. 근데 쇼 알고리즘, 보존 샘플링 개인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무슨 뭐 가우시안 샘플링 뭐 이런 얘기, 샘플링 뭐 이런 게 있는데 고전 수치 해석을 하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쇼 알고리즘 빼고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율리 슈퍼 컴퓨팅 센터에 6월에 갔을 때도 발표하는 사람한테 딱 하나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왜 샀니?
근데 되게 멋진 답을 들었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미션이다. 예. 1945년인지 46년인지 애니악이라는 게 나왔을 때도 아마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딱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애니악보다는 좀 나은 수준임. 예. 그래서 뭐 아까 로드맵 다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다들 몇 큐빗 이 얘기만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몇 큐빗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뽕뽕뽕 한 번에 쓸 수 있는 인탱글된 스테이트, 엮어 쓸 수 있는 인탱글된 스테이트의 퀄리티가 어떠냐. 그리고 뎁스라고 하죠. 지금 여기 이제 회로가 간단합니다만 아까 소인수분해 회로 같은 거 보면 뎁스가 되게 많아요. 한 번 뭐 하고 아웃풋 스테이트 나오면 그 다음 또 뭐 하고 그 다음 또 뭐 하고 쭉 간단 말이에요. 뎁스로. 그 뎁스가 겁나 길어지면 성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데 얘기는 잘 안 하고 퍼블릭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 숫자들은 전부 다 몇 큐빗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큐빗 사이즈도 중요한데 결국 큐빗의 퀄리티가 문제 아니겠느냐. 네. IBM Q를 가지고 이제 뭔가 써본 건데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메저먼트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뭔가 막 중첩이 되고 그래도 뭔가 메저먼트를 하면 0 또는 1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를 쓸 때는 동일한 잡을 몇백 번을 쏩니다. 샷을 몇백 번을 써요. 그리고 나온 결과에 스토캐스틱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아 이게 확률이 이거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저 일일의 프로버빌리티가 1이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원큐빗 문제예요. 원큐빗 로테이션 문제인데 이런 찌꺼기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얽힘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더 심각합니다. 벨 스테이트 생성하는 건데 얽힘 게이트가 있어요. 2큐빗. 네, 문제는 이거를 보면 얘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솔루션이 여기 0.5, 여기 0.5 빵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스토캐스틱 프로버빌리티 뭐 이렇게 그 샘플 샷 수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수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센트럴 리밋 시오렘 보면 뭐 샘플링이 겁나 많아지면 뭐 확률에 근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고질적인 문제 자체가 매터리얼에서 나오는 노이즈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 그룹에서 올해 발표한 논문인데 뭐 초전도와 상관없습니다. 실리콘 매터리얼에서 얽힘 게이트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반도체에서 나오는 어떤 차지 노이즈에 따라 피델리티가 얼마나 떨어지냐라고 하는데 이 얽힘 게이트, 2큐빗 얽힘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피델리티가 40% 미만으로 떨어져요. 차지 노이즈가 조금만 증가해도. 근데 이게 초전도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체라서. 예. 그래서 뭐 이거 127큐빗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숫자에 큰 감흥이 개인적으로는 없고 전 궁금한 게 그래서 몇 큐빗까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회로지만 여기 뭐 뎁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뎁스를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시간은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실제로 돈 내면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IBM도 있고 아이온큐, 리게티, 심지어 D-Wave도. 네. 이것들이 IBM Q는 이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요. 아이온큐, 리게티, 죄송합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에 AWS 브라켓 서비스를 통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 회사들한테 연락하셔서 나 관심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 소액 구매는 그냥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좋은 문제, 의미가 있는 문제, 퀀텀 스프리머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성능이 별로잖아요. 피델리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X86 컴퓨터, X86 고정 컴퓨터에서 이런 퀀텀 서킷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나옵니다. 제가 맨 앞에서 유니버설 게이트들의 어떤 집합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수학적으로는 어떤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 퀀텀 서킷 시뮬레이터, 어떤 사람들은 에뮬레이터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에뮬레이터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예. 패럴렐 데스크탑 같이 윈도우를 띄워주는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퀀텀 서킷 시뮬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려진 패키지 중에 자기네 브랜드를 직접 가지고 있는 이런 퀀텀 서킷 시뮬레이션 툴,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가 된 것들은 되게 대략적으로 3개 정도, 예, 뭐 나중에 더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키스킷, IBM에서 만든 키스킷. 자기네 양자 컴퓨터에 있으니까 뭔가 프로그램 해야 되는 SDK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키스킷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나두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페닐레인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쿼텀 SDK가 있고요. 근데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키스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페닐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자 광학 기반 문제를 푸는 데서 시작을 한 회사거든요. 자나두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를 통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백엔드 라이브러리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요. 그리고 쿼텀 같은 경우에는 풀스테이트 표현도 하지만 양자 상태를 텐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큐빗의 어떤 스테이트를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컨섬션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엔비디아 자체에서 만들었으니 자사의 GPU에 돌릴 때 성능이 되게 좋겠죠. 이런 장점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X축은 연도고요, Y축은 큐빗수예요. 큐빗수가 마음에 안 들지만 존재하는 로드맵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 있냐?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 빨간색 네모에 있어요. 2018, 19년부터 오피셜리 시작을 했고, 이제 만든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키스트에서 작년 과학기술대전 연말에 MV 다이아몬드 센터 MV 디펙트로 만든 2큐빗 프로세서 시연을 했고, 이제 크리스에서는 조셉슨 저쿠션 효전도로 5큐빗 프로세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SDK 등등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연구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저희 연구소에 이제 슈퍼컴퓨팅 본부 안에 양자광보 응용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HPC를 어떻게 잘 쓰는지 활용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강점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론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양자 컴퓨터 위에 올라가는 SDK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이제 거의 지금까지는 100% 연구재단에서 이제 수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잡음에 강한 뭐 5큐빗 양자회로 설계, 이걸 이제 계산과학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작 분포 함수라고 하는 어떤 이론 함수를 이용해 양자 자원, 퀀텀 리소스의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 완전 이론 연구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초전도 회로 기반 50큐빗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양자 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뭐 저희 기관이 세부로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양자회로 SDK는 양자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쓰여야 되지만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퀀텀 서킷 시뮬레이터로의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 기반의 분산 병렬 처리 백엔드를 집어넣는 이런 역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 퀀텀 서킷 시뮬레이터, 그리고 크리스에서 만들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을 하는 것이 이제 주 미션입니다. 그래서 TRL이 있는 것처럼 QTR의 일일이 있어요. 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QTRL5가 뭐냐면, 컴포넌트는 작은 규모의 퀀텀 프로세스로 잘 인테그레이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에러 코렉션은 없는 상황이 QTRL5. 그리고 에러 코렉션을 하는 게 에러 코렉션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QTRL6이라고 하면, 저는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는 QTRL5와 6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러 코렉션은 아직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고요. 니스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S가 뭐지? 스케일 퀀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데 노이즈 콜렉션을 안 하고 쓰겠다고 하는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노이즈 콜렉션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어닐러는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어쨌든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풀고 있고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양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비교적 최근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뭐 타이트 바인딩 시뮬레이션으로 전자구조 계산하고 이런 계산하는 툴을 만들고 뭐 매트릭스 솔버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몇 개 골라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컨셉 일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게 아닙니다. 뭐 양자 컴퓨터도 뭐 중성원자, 아톰 베이스로 만드는 퀀텀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작 방식에 따라 메저먼트 베이스드 퀀텀 컴퓨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 톡에서 커버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퀀텀 머신러닝이라는 거고요. 머신러닝을 하나도 몰라서요. 예. 퀀텀 머신러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양자정보 세션 어제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박경덕 교수님도 그런 걸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 단골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그로버 서치 알고리즘, 퀀텀 샘플링, 그다음 뭐 도이치 조자 알고리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왜냐면 이거는 굳이 제가 안 해도 웹에 너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잘 모르니까 더 많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한 2개 정도 Q&A 받고, 네, 본부장님 하시죠. 제일 먼저 손 드셔서 마이크 좀 앞쪽에. 여기 쪽에 왼쪽이요?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 양자컴이 사실 뭐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제 테오레티컬하게 제시했지만 갑자기 대중적인 관심이 푼 게 아마도 그 쇼어 알고리즘에서 RSA 암호가 풀릴 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드웨어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RS 알고리즘 뭐 몇 비트 되고 풀려면은 이제 그 필요한 그 하드웨어 등장을 언제쯤 뒤로 보니 사람마다 뭐 비관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은 박사님 의견이 듣고 싶고요. 2번째로는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그 양자컴 가장 베이직한 문제가 저도 책 읽다 보니까 에러 코렉션 문제더라고요. 에러 코렉션 기능을 넣는 순간 그 필요한 큐비트 수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뭐 제대로 로지컬한 큐비트 구성하려면 뭐 피지컬한 몇백 개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로지컬 큐비트와 그 피지컬 큐비트의 그 레이쇼가 되는 어느 정도대로 보면 되나요, 제가? 예. 이상입니다. 네. 이거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가 없는 네,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2048비트 RSA라는 걸 이제 어디서 봐서 예제로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걸 푸는데 필요한 게 몇 큐빗일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큐빗이라고 할 때는 몇 개 정도 필요하다.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지컬 큐빗. 그 말씀을 되게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거든요. D-Wave. D-Wave. 여기 보면 아이고, 뭔가를 풀었는데 제가 아까 이거 노란색 보고 로지컬 큐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위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635개의 물리 큐빗을 써가지고 이게 어디에 1대1 매핑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73개 로지컬 큐빗을 구현했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한 큐빗은 아니겠죠? 이 사례를 보면은 지금 벌써 한 20대 1을 넘어가잖아요, 대강. 그러니까 D-Wave가 5,000개 큐빗이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100개 큐빗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건 사례를 보여주는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박사님께서 스스로 자문해 주신 100% 확신은 없다고 퀀텀 컴퓨터는 왜 필요한가 답해 주시죠.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모든 걸 커버하는 답은 아닙니다. 아님인데 아까 어디 갔지? 거의 첫 페이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3에 418승에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들으면서 저도 다른 용어들은 너무 어려웠는데 제 네. 기억나는 용어들이 POC하고 피델리티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서 아마 이런 풀 수 있는 좀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제들이 많아지면 그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도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택시 루트 네. 얘기하는데 풀어야 되는 경우의 수가 3에 418승계예요. 고정 컴퓨터로 병렬 처리 EP 엠버러싱 패러렐리즘이 된다고 해도 노드가 네네네. 1.5에 180승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커지면 이제 고정 컴퓨터가 아무리 많아도 커버를 못하는 영역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 하나 정도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쓸모 있는 문제라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 퀀텀 컴퓨터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장시간 수고해주신 윤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